미 대선 소식으로 저희가 넘어갈까 하는데요. 미국 대통령 선거가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재선을 노리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이 삼수 끝에 후보직을 거머쥔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 간에 양보할 수 없는 한판 대결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겁니다. 네, 두 후보는 한반도 문제를 놓고도 시각차가 엄격해서 미 대선 결과가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도 클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자세한 소식을 김태현 중앙대 국제대학원 명예교수 그리고 우정엽 세종연구소 미국 연구센터장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이런 질문을 드리면 교수님들은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누가 될 것 같으냐? 이런 질문을 근데 처음 해드리기가 조금 민망스러워서 그러면 누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냐? 뭐 개인적인 전망은 두 분 다 하실 겁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좀 듣고 싶은데 일단은 김태현 교수께서는 어떤 후보가 지금까지 상황에서는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좀 전망을 하시는지요? 제가 4년 전에 예. 대세를 따라서 예.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된다고 예측을 했다가 틀렸기 때문에 천적에서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예. 사실 일반적이라 그러면 뭐 공문할 필요 없이 트럼프 대통령이 현직 이긴다고 봐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요? 지금 상황이 아니라면. 예. 원래 이제 현직 대통령이 항상 어드밴티지, 유리함을 안고 가죠. 현직 대통령이 떨어진 적이 별로 없으니까. 그다음에 뭐니 해도 경제가 좋아요. 이게 뭐 오바마 대통령은 내가 잘 키워놨는 걸 누리고만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간에 사람들은 증권도 높고 그다음에 실업도 낮고 하는 그런 식이 있었기 때문에 돼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한 번도 높은 적이 없었어요. 그죠? 지금 4년 동안. 그런데 지금 현재 여론조사를 보면 조 바이든 후보가 두 자리 차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니까 바이든 후보가 된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을 갖고 있는 그 이점, 그다음에 이제 그 경제가 좋다는 점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일단은 점을 쳐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이면 현직 대통령의 프리미엄과 미국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자면 가능성이 높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하지만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수치상을 종합했을 때는 조 바이든 후보가 그래도 좀 가능성이 높다고 보시는 것이고 우정엽 센터장께서는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시는지요? 현재까지의 여론조사 상황을 보면 바이든 후보가 앞서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뭐 오늘까지 미국에서 보도된 여러 가지 조사 내용을 가지고 만약에 2016년과 같이 또 뒤집히는, 그러니까 여론조사가 좀 틀리는 경우가 온다고 할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봤는데 지금의 여론조사 차이는 2016년의 여론조사와 실제 결과의 차이만큼 또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도 바이든 후보가 이길 확률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바이든 후보가 이긴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유리하다는 말씀보다는 이긴다라는 이제 좀 단정적인 표현을 쓰셨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뭐 2016년에도 이미 한번 틀렸었기 때문에 그러셨군요. 두 분 다 바이든 후보의 우세를 점쳐주셨는데 그 유세 전략도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두 사람이 좀 상반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사흘간 무려 14곳을 방문하면서 좀 집중 유세를 펼쳤고 바이든 후보 같은 경우에는 러스트벨트 3개주, 특히 그 펜실베니아주에 좀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어떤 전략들이 각각 숨어 있다라고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여론조사에 뒤처져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전략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바이든 후보는 538표의 선거인단 표수 중에 약 232표를 이미 확보했다고 알려져 있고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약 한 150표 정도 확보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현재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 소위 경합주들의 표를 전부 다 가져와야 하는 것이고 바이든 후보의 경우에는 38표만 더 확보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경합세로 알려져 있는 애리조나,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노스캐롤라이나, 플로리다 등을 전부 다 돌아다니면서 한 표라도 더 끌어모으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고 바이든 후보는 현재 시점의 여론조사 등으로 볼 때 정말 운이 안 좋은 경우가 발생을 하더라도 펜실베니아만 지키면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아주 간발의 차이로 이길 수 있다라는 상황으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다른 주는 뭐 현재 이기고 있기 때문에 뭐 굳이 갈 필요도 없겠지만 만에 하나 다른 주들이 어떻게 하다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20표를 가지고 있는 펜실베니아만 지키게 되면 지금 현재 경합주를 내주더라도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바이든 후보는 펜실베니아에 집중을 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어쩔 수 없이 많은 주들을 돌아다니면서 유세를 한다고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든 후보는 선택과 집중을 택한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전방위 유세를 택해서 최대한 이제 격차를 좁히고 경합주에서든 어떻게든 승리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사전 투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매우 높습니다. 기록적이라는 표현에 딱 걸맞는 그런 사전 투표율인데 두 분께 그냥 같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록적인 사전 투표율이 나온 배경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김 교수님? 뭐니 해도 코로나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이렇게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하나는 코로나 줄 서서 접촉하기가 겁나니까 코로나 효과가 있을 거고, 또 하나는 뭔가 대선에 사전에 마음을 굳힌 후보들이 많은 것 같아요. 사실은 우리 지난 4.15 총선 때도 기록적으로 사전 투표율이 높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사전에 마음을 굳힌 투표자들이 많았다. 그래서 두 가지 요소가 합쳐서 높은데 이게 누구한테 유리할까를 계속 고민을 해봤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제가 4.15 총선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열어보니까 여당이 유리한 쪽으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완전히.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지지자들의 응집력이 상당히 강해요. 충성도가 높고. 이런 사람들이 사전에 마음을 굳히고 찍었다 볼 수도 있고, 그건 하나의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한 점이고, 다 반대죠. 조 바이든 후보를 보면 지금 현재 지지율이 조금씩 격차가 좁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전에는 많이 높았었어요. 그죠? 컸을 때 찍은 표가 많으면 만약에 지만큼 똑같은 비율로 사전 투표를 했다 그러면 그때 바이든 후보를 지지한 사람이 더 많은 투표를 했으니까 사전 투표율이 높으면 바이든 후보가 유리할 수도 있다. 양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미 대선의 어떤 부동층 이제 아직까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이런 사람들은 좀 비율이 적다고 그렇죠. 반대로 말 수 있는 거겠네요. 기록적으로 낮은 거죠. 사실은 2016년 같은 경우에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리드를 했지만 이기고 있었지만 부동층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뒤집힐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부동층이 적고 격차가 크기 때문에 바이든 후보가 유리하다라는 전망이 계속 힘을 얻고 있는 건데 사실은 여론조사 틀리다 말다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려운 게 2016년 때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더 많이 표를 얻었어요, 사실은. 또 바로 여론조사만큼이나 더 많이 얻었는데 결과적으로 특유의 미국식 선거제도 때문에 그랬고 그게 아까 우리 우구 박사님 말씀하신 선거 전략으로 나타나겠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경합주에서 가져가겠다는 바이든 후보.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후보는 가급적 소수 지역에 많은 표를 가져가야겠다는 그런 식의 전략으로 나타났다. 그러니까요. 이제 이번 선거도 득표에서는 이기더라도 선거에서는 질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런 분석을 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우정엽 박사께도 같은 질문을 드리죠. 사전 투표율이 이렇게 높은 배경은 뭐라고 또 봐야 될까요? 2016년에는 전체 투표의 약 42%, 한 5,800만 표 정도가 이제 사전 투표, 이제 우편 투표와 사전 현장 투표로 이루어졌는데 지금은 이미 9천만 표가 이미 넘어서 이미 2016년 총 투표수 1억 3,500만 표의 3분의 2를 이미 넘어서는 숫자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1월 3일 당일 현장에 얼마나 투표가 있을까 하는 부분이 아직 모르긴 하지만 2016년보다는 확실히 투표 수가 이제 늘어날 공산이 크다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이제 대체적인 이제 사전 조사를 위해서 여론조사 회사들이 조사한 것을 보면 그 증가의 대부분이 젊은 계층이라던가 아니면 유색인종, 그러니까 소위 민주당 지지를 많이 이루는 계층에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2016년에 어떻게 보면 트럼프 후보가 당시 이겼다기보다는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졌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그 이유는 기존의 민주당을 지지하는 많은 유권자들이 실제로 투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졌다라는 그러한 반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민주당은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지원 유세에서도 밝혔듯이 투표를 꼭 해야 한다라는 투표 독려를 굉장히 많이 했었고 그 결과 올해 사전 투표가 많이 늘었다 하는 점. 그다음에 두 후보에 대해서 많은 미국인들이 이제 너무도 많이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투표일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이미 마음을 정한 사람이 많아서 사전 투표를 이제 많이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물론 아직까지 당일 투표율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2016년보다는 늘어날 것으로
많이들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적극적인 투표층이 많아지면서 사전 투표율이 올라갔다라는 분석이신데 그런데 사전 투표 중에서 그 우편 투표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아서 개표 작업이 상당히 늦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있더라고요. 이 도착 시한까지 만약에 우편 투표가 오지 못하면 무효표가 될 수 있다라는 말까지 나오곤 있는데 개표 지연으로 인한 어떤 혼란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지금 주별로 한 반 정도의 주들은 선거 당일까지 우편 투표가 도착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한 반 정도의 주들은 투표일 이후에도 며칠의 말미를 줘서 이제 무효표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대부분의 주들은 이제 우편 투표가 도착을 하면 지금 이미 개표를 시작한 주들이 있습니다. 네. 공개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데 이제 만약에 선거가 초박빙으로 진행이 되어서 예. 올해의 선거를 결정짓게 될 것으로 보이는 위스콘신과 펜실베니아 그리고 미시간주 같은 경우에는 그 사전 투표 용지를 사전에 개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투표일부터 이제 개표를 하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펜실베니아주 같은 경우에는 투표 후 3일, 그러니까 11월 6일까지 도착한 것도 이제 개표를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뭐 많은 주들, 특히 뭐 승부가 이미 결정지어졌다고 보는 주들에는 예. 뭐 우편 투표가 많다는 것이 그렇게 부담이 안 되겠지만 예. 만약 선거가 현재의 여론조사와는 달리 초박빙으로 가게 되고 그것이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주의 최종 개표 결과를 봐야 되는 상황이 된다면 이거는 우리 시간으로 11월 4일,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11월 3일 밤 아니면 11월 3일 지나서 새벽에 누가 이겼는지를 알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선거에서 이겼다 이렇게 조기 선언해 버리고 이제 그 이후에 벌어질 상황에 대해서는 뭐 특히 우편 투표나 개표가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이건 사기다. 뭐 여러 차례 공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뭐 내전급 상황이 벌어지지 않겠는가라는 이제 우려도 나오고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선거에 그런 식의 파행들이 2000년에 한 번 있었지 않습니까? 2000년, 네네. 그래서 이게 없으면 뭐 미국이 워낙 그 선진 민주 국가니까 뭐 내전까지 안 가더라도 법정 싸움은 갈 수가 있고 법정 싸움을 길게 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근데 2000년 같은 경우에는 그 알고 후보가 좀 점잖은 사람이라서 일찌감치 그냥 승복하고 말았는데 예. 이번에는 그럴지 안 그럴지 진짜 그 법정 길게 가서 예. 대통령 자리가 뭐 정해지지 않는 게 오래 갈 수도 있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예. 그러지 말아야겠지만. 예, 근데 이제 이런 상황을 어느 정도 예상을 했기 때문에 연방대법관에 대한 지명이나 이런 인준 이런 것도 서둘렀다라는 뭐 평가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어느 정도는 예상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정 싸움을 내다봤다 이렇게 예.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그 예외적인 요소가 너무 많은 거죠. 예, 예. 예. 세계 이목이 쏠린 이 미국의 대선 그 결과 우리에게도 중요한 이유가 있죠. 바로 한반도 정세에도 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인데 네. 한반도 정세를 바라보는 두 사람의 입장은 어떤지도 비교해서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I can tell you for sure, President Xi from China, President Putin from Russia, Kim Jong-un, North Korea, and I could name 40 others, they're sharp as a tack. They don't want to deal with Sleepy Joe. One of them said, this president embraces all the thugs in the world. I mean, he's best friends with the leader of North Korea, sending love letters. 네.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 대북 인식에 있어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대선의 결과에 따라서 북미 관계가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갈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한 영향도 클 텐데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좀 방향이 틀어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올 미국 선거는 이런 외교 안보 이슈라든지 아닌 다른 전반적인 이슈들의 논의가 매우 적었습니다. 코로나19가 모든 선거의 논의를 지배를 했고 예. 특히 바이든 후보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에 잘 대응을 했느냐 안 했느냐의 여부로 이제 선거를 좀 몰아가려고 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어떤 이슈, 특히 보수와 진보를 가르는 이슈로 선거를 할 경우에는 보수적인 유권자들이 뭐 트럼프 대통령은 썩 마음에 들지 않지만 그래도 이 보수적인 어젠다를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에 투표를 해야 한다라는 인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바이든 후보의 지난 여름 이후에 유세를 보면 다른 말을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로지 코로나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 2차 토론회에서도 외교안보 이슈가 다뤄지기로 했지만 사실 95분 동안의 외교안보 이슈가 약 15분 정도 다뤄졌는데 그것도 외국이 미국의 선거에 개입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문제를 이야기했고 북한 문제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겠느냐 하는 정도의 좀 피상적인 질문이었죠. 그 정도를 가지고 한 3분 정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후보 간의 어떤 대북 정책의 차이가 좀 깊숙이 논의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기존에 했던 방식에서 크게 이제 바뀔 가능성은 없다. 뭐 이런 차원에서 볼 수 있고 바이든 후보는 지난 토론회에서 본인은 어떤 선결 조건이 맞으면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겠다. 근데 그 선결 조건은 김정은 위원장이 핵 감축에 동의를 해야만 만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2018년과 2019년처럼 아무런 사전 합의 없이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기에는 이제 뭐 정치적 이익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 되건 당분간은 북한으로부터의 선제적인 입장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미국 쪽에서 먼저 어떤 선제적인 입장 변화를 보이면서 북한에게 협상을 요청할 가능성은 낮다는 의미에서 두 후보 간의 김정은에 대한 인식 차이는 크지만 정책적인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바이든 후보와 관련돼서는 이제 오바마 3기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제 우려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그 분석을 이제 우정엽 박사께서 해주신 거고 마지막으로 지금 이 미국 대선을 바라보고 있는 북한의 시각을 보면은요, 북한 매체들이 잇따라서 한미 동맹을 비난하고 있어서 이게 지금 표현을 보니까 4대 굴종 외교의 후과 이런 제목의 기사도 내고 한국 정부가 혈맹이라는 미국으로부터 갖은 모멸과 냉대를 당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북한은 왜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을까요, 교수님? 북한이 뭐 통상적으로 해오는 수법이긴 한데 우선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우선 미국 첫째는 미국한테 실망을 하고 있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이나 그 파격적인 어떤 그 정상회담을 가졌지 않습니까? 거기서 뭔가 나올 줄 알았는데 근데 얻어낸 게 없으니까 거기다 실망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 한국에서는 우리 문재인 정부의 상당히 대북의 포용 정책의 기조가 강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좀 더 미국이 말을 안 돼. 미국에서 큰 소리를 하든지 우리 편을 좀 더 들어달라라는 식의 메시지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북한에서 가장 절실히 원하는 거는 뭐니 해도 안보리 제재의 완화 이쪽 조건일 텐데 그거를 완화가 아니더라도 그러면 한국이도 선제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북한의 경제가 많이 어려운데 그러니까 너무 뭐 이렇게 걱정하지 말아라는 소리는 미국 눈치 보지 말고 우리끼리 하자 이런 식의 메시지가 오는 거죠. 그렇게도 볼 수 있겠군요. 예, 알겠습니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미 대선과 관련해서 오늘 두 분 모시고 함께 분석해봤습니다. 김태현 명예교수, 우정엽 미국 연구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